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변론 길이였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인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가 이 탄핵 인용 여부를 가릴 키포인트죠. 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육군 특수전사령관, 그리고 그 특전사령관 지시를 받고 국회로 출동한 707 특임단장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키맨들이죠. 오늘도 심판정에 나온 윤 대통령,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 소식 이세아 기자입니다. 붉은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 중에 뭐 의원 끌어내라서 의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소수의 병력으로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을 끌어내는 게 불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만약 100% 양보해서 그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을 뭐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하면은 151명이라고 그래서 한 명이나 두 명만 끌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151명이든 152명이든 다 끄잡아내야만 그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자신이 전화를 한 목적도 밝혔습니다. 현장의 이런 상황, 또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헌법재판관들에겐 상식적 판단을 호소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라는 핵심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6일이 내란죄와 탄핵 공작이 시작된 날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지시를 부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반격에 나선 겁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내란죄와 탄핵 공작이 시작된 날이라고 지목한 건 지난해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이 출연한 날입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곽 전 사령관이 자신과의 통화 횟수에 대해 진술을 바꾼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0일 날 오전에는 마치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2번 통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저는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때 보여준 행태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상급자가 그거를 이행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는 먼저 이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이래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입니다. 윤 대통령은 매 변론기일마다 재판부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자, 증언 하나씩 살펴봅니다. 계엄 당일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들어간 계엄군은 바로 707 특임단입니다. 그 707 특임단장,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진술이 달라졌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본관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단. 현장 지휘관인 김현태 특임단장은 계엄 이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경과했을 때 저한테도 국회의원들 끌어내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탄핵 심판에선 직속 상관인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에게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단 꺼내내는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정하는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좀 이렇게 이제 강한 어조가 아니고 그런 부드러운 약간 사정하는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저한테 전달하는 뉘앙스였습니다. 당시는 이 150명이 국회의원인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150명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직접 듣지는 않아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서요?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언론을 보고 이해를 한 거고 네. 저는 사실 그 가결이라는 부분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지만 국회의원 출입 차단의 뜻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시한 내용은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을 봉쇄하여 건물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금지시키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그 확보라는 의미에 정문의 통제, 국회의원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김 단장은 지금도 국회 투입 자체는 적법한 임무 수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방금 보신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직속 상관이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온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 사령관. 오늘 심판정에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에게 들은 세 마디를 증언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기상 기자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계엄 당일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은 세 마디를 정확히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게 지시였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인원들을 빨리 이제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우리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증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자신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의 공소장에 포함된 대통령의 도끼로 부수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런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제가 대통령님께서 지시받은 세 마디의 워딩 그대로 말씀드렸고 도끼라는 말은 분명히 제가 아니라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공소장에도 얘기했고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오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계엄 당시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한 병력 숫자가 15명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 15명으로 국회의원 체포가 가능하겠냐,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시민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 저를 따라오는 인원은 1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창문 깨는 과정에 인원들 더 데려와라 하고 최종 넘어간 사람은 16명입니다. 한 명은 방에 대기를 해서 15명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국회 CCTV에는 계엄군 병력이 본관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뒤 국회 복도를 마스크와 헬멧을 쓰고 총기를 든 상태로 바삐 뛰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무장을 한 걸로 보이는 사람은 모두 19명 정도로 식별됩니다. 이들은 국회 직원과 보좌진 등이 문을 막고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하자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김 단장은 계엄군이 수적으로 열세라고 계속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단 뭐 소수지만 안에 들어가긴 들어가셨는데. 예, 보고는 계속 했습니다. 예. 정문에 와 보니까 밖에 사람 너무 많다. 네. 그리고 이제 몸싸움 할 때도 안쪽에도 지금 뭐 사람들이 수백 명 있는 것 같다. 국회의원을 끌어낼 의도도 없었지만 수적 열세 때문에 끌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투입대원 중 부상자도 많았고 선글라스 등이 부서지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당시 계엄군이 휴대했던 케이블 타이 그리고 실탄을 챙겨간 데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사람을 체포하려고 이 케이블 타이 가져간 거냐? 질문에 뭐라고 답을 했는지 이어서 최다함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앞에서는 케이블 타이가 발견됐습니다. 수갑 대용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대테러 부대의 휴대 장비라고 했습니다. 대원들한테 케이블 타이 휴대하게 하셨잖아요. 케이블 타이는 저희가 이제 대테러 부대이기 때문에 체포 용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래서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네, 목적입니다. 그 케이블 타이로 정문을 그렇게 묶어 놓으면 사람들 선별 통제, 출입 통제하는 게 가능한가요? 뭐 확보를 계속 하고 있으라고 지침이 올 수 있는 것이고, 뭐 안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뭐 밖으로 유도해서 빼라 이렇게 되면 한쪽 문을 열어서 또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출동한 특임단이 실탄을 챙겨갔다고는 인정했지만 개별 지급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실탄을 왜 가져갔냐고요? 실탄은 말씀드린 대로 군인은 실전이든 훈련이든 항상 가져갑니다. 실탄은 예비로 헬기 한 대당 8명, 개인당 그러니까 5.5mm 10발, 9mm 10발을 탄통에 보관해서 가도록 돼 있었고 가져갔습니다. 김 단장은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눌 의지는 없었다며 대원 대다수가 국민 상대로 몸싸움을 하면서 방어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증인들의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며 직접 송곳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생각이나 해석은 빼고 기억만 말하라고요.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대목에서 의문을 표했는지는 유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영식 헌법재판관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내용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정족수인 국회의원 150명을 언급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150명 얘기했습니까?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그때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곽 전 사령관 기억을 말하라고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150명도 들은 얘기입니까? 150명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들은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 김현태 707 특임단장 역시 검찰 진술 내용과 오늘 증언의 차이를 지적받았습니다. 대통령 측 질의에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하자 헌법재판관이 직접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불러준 겁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싸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 헌재는 오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해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 추가 심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오늘 대통령 측이 증인을 신문하는 태도는 오전과 오후가 180도 달랐습니다. 오후에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을 향해서는 이런 거친 언어까지 사용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신문은 오전 내내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법정에서는 국회와는 다르게 증인한테 윽박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증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제가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신문 차례가 되자 태도는 180도 바뀝니다. 예, 아니로만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요. 예, 맞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근데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를 복명을 하지 않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씹었다는 겁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 갑니까? 곽 전 사령관을 취조하듯 강하게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통상의 군인이라면 대통령님 상황에 이러이러하니까 대통령의 지시 이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회신하는 게 일반적인 군인의 태도이고 입장 아닙니까? 다소 공격적으로 질의하다 목소리가 커지자 옆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다독이며 흥분을 가라앉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당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민주당이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을 한 유튜브 촬영 전에 사전 모의가 있었던 겁니다. 야당은 부인하며 반발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민주당 의원과 계엄 해제 이후 유튜브 인터뷰를 하기 전 사전 모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인터뷰 전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도 제의했던 겁니다. 특전사령관이 전화를 해서 김병주 의원 유튜브 인터뷰에 출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꺼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동안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인터뷰라고 해온 김병주 민주당 의원 발언이 거짓일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사전에 뭐가 얘기가 된 게 아니었어요? 즉석으로 항의 방문 가서 한 거죠. 김병주 의원의 말대로라면 사전 협의 없이 갑자기 인터뷰를 요청했다라면은 곽종근 사령관이 아침에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유튜브 인터뷰 하자고 한 증인의 진술과 대치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이 반발하며 군 출신 두 의원은 충돌했습니다. 청문회가 아니면은 제가 법적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제발 정치인이 스스로 발광체가 되세요. 저를 통해서 반사체 되려고 하지 말고. 발광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반사체라고요? 우리 김병주 의원을 통해서 반사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대통령 측도 오늘 탄핵 심판에서 이 사진을 제시하며 또 다른 회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공익제보자 신청을 해주겠다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회유했던 건데요. 박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난 사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민주당이 두 사람을 회유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공익제보자로 신청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추천인으로 기재된 신청서에 그 내용을 좀 기재하라고 얘기했고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증인에게 좋은 거니까 너도 써라 이렇게 권유한 사실은 있죠. 두 사람은 공익제보자 신청서는 썼지만 회유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방에서 핵심은 그 오전에 사령관께서 두 번째 통화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한 거에 대해서 그 말을 해달라는 것을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회유당한 게 아니고 제가 오전에 멈칫멈칫하고 말을 못하다가 점심 먹으면서 스스로 판단했던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감추고 말 안 한다고 넘어간다고 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 의원도 공익제보자 언급은 진술 후에 있었다는 겁니다. 진술을 받기 전에 공익 제보자 얘기를 한 적은 전혀 없고 제가 곽종근 사령관하고 무슨 친분이 있느냐 이 친분이 없습니다. 자신은 자초지정을 얘기해달라고 한 게 전부였고 유도신문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오늘 국회 청문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출석했습니다. 계엄 당일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를 누구로부터 받았냐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은 본인은 준 적이 없다고 심판적에서 말했었죠. 야당의 추궁에 최 대응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우현기 기자입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비상계엄 선포 당일
쪽지를 옆 사람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기재부 장관이라고 불렀고요. 들어가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쪽지에는 예비비 확보, 국회 예산 완전 차단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첫 출석한 자리에서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최 대행은 쪽지를 받았지만 열어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1시 50분쯤 1급 회의 끝날 때쯤에 저희 차관보가 저한테 리마인드 시켜줬습니다. 그때 제가 내용을 위에 딱 보니까 개헌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전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최 대행은 접힌 쪽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민주당은 수사기관에 제출된 계엄 쪽지엔 접힌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가로가 한 번 더 접혀 있어요.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건.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선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자, 오늘은 계엄 이후엔 국회에 나오지 않았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출석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면서 야당과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조사에 출석해 대통령 계엄 선포 배경으로 야당의 탄핵 남발을 거론했습니다. 입법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탄핵이 남발되는 상황, 아마 비상계엄 조치 발동에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야당이 그렇다고 계엄을 하냐며 반발하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무능한 여당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의원님. 29명의 고위 공직자를 연타발로 탄핵하는 나라는 문명세계에 없습니다. 문명세계예요? 예? 그것을 않습니다.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지금도 실장님은요 야당 탓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 어려울수록 풀으셨어야죠. 어려울수록 더 극복하셨어야죠. 계엄으로 해서는 안 되죠. 정 실장도 참지 않았습니다. 내란 공범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리 막 지르지 마세요. 네? 정 실장은 회의 중지 전 야당 의원들의 대통령 호칭도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고 계십니다. 야당 지도자가 범죄 피의자라고 해서 이름만 달랑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란 호칭으로 해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6차 변론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계엄군 수뇌부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말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비상계엄 관련해 국방장관과 계엄군 사령관 등 5명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첫 증인이었는데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이준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통사령관,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검찰 조사 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걸로 전해졌는데 탄핵 심판에선 증언이 좀 달라졌고요. 오늘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구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기존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죠. 검찰 조사 때 그리고 탄핵 심판에 심판정에서 진술한 이 진술이 달라진 사람들 뭐가 바뀌었습니까? 네, 오늘 증언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요.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가 오늘은 그런 지시 기억에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일단 꺼내내는 지시가 없었고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진입 과정에서 4명이 1명씩 끌어내라거나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는데요. 이틀 전 헌재 증인으로 나와선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고 체포 지시가 있었냐 질문엔 없다고 답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검찰 공소장에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을 우선 잡으라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여 전 사령관 헌재 증언석에선 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많다며 공소장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비상계엄 당시 707 특임단 요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인데요. 김현태 특임단장은 과거 기자회견에서 끌어내라고 한 표현, 기자 질문에 답하다 잘못 말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아예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야, 이게 뭐가 진실일지도 궁금하지만 말이 달라진 뭔가 이유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이 전 사령관이나 여 전 사령관 같은 계엄군 사령관들 이미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행여 탄핵 심판에서 주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상세히 증언했다간 자신들의 내란죄 형사재판에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 사령관들도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파면을 피하고 내란 혐의를 벗는다면 그 하위 공범으로 묶인 계엄군 증인들 상당수도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하죠. 이제 증인들의 진술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낼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네, 헌법재판관들도 이 검찰 조서에 담긴 군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과 이 다른 증언이 나온 거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헌법재판관들이 증인을 상대로 어떤 진술이 진짜 증인의 생각이고 기억이냐 거듭해서 되묻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는데요. 공판 중심주의 원칙에 충실하자면요, 수사 기록보다는 재판관 앞에서 직접 한 진술에 더 무게를 두는 게 맞긴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증언 말고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여러 계엄군 관계자의 진술이나 통화통신 기록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증인들의 진술 변화로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유리해졌다고 단정하긴 아직 조심스러운 이유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에서도 내란죄를 빼달라고 하자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사기 탄핵 시즌2이자 졸속 탄핵을 자백했던 겁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요청한 걸 두고 사기 탄핵 시즌2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에 이어 또다시 탄핵 사유를 떼다 붙였다 하고 있는데 사기 탄핵 시즌2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기분 상해죄로 졸속 탄핵한 것을 자백한 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결론이 나기 전에 대통령 탄핵 결론을 앞당기려고 대통령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뺐고 이를 뒷받침하려고 한덕수 총리 내란죄도 뺐다는 겁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내란 없는 탄핵 소추안은 붕어 없는 붕어빵이라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하루빨리 헌재 결정을 이끌어내겠다는 궁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엉터리 탄핵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또 내란죄를 뺐어요.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저는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려주시리라고 믿고. 여권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꼼수를 국민들은 다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 활동을 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 대통령이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믿을 건 국민밖에 없다고 했단 겁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최근 집회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쳐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채널A에 출연해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랑이 쌤 통해서 또는 많은 국민들 2030 세대들이 대통령 살려내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믿을 건 국민밖에 없다고. 네. 역시 국민이 주인이다면서. 탄핵 반대 집회에서 목소리를 내준 데 대해 크게 고마워했다는 겁니다. 저랑 이 국민들이 모여가 지난 부산 집회도 있고 이렇게 대통령 지지 올라가고 하니까 구치소에 계시는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들었대요.
하지만 대통령 구치소 접견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이제 마음으로 이 국가는 무너지면 안 된다. 대통령 복귀시라는 마음으로 그냥 하고 있는 것이고 굳이 저는 뭐 가서 갈 필요는 없고. 전 씨는 앞으로 4번의 집회를 끝으로 더 이상 정치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내란 선전 혐의로 전한길 씨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헌재를 향한 공격을 부추긴다며 시민단체 고발도 당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 씨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을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리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당시 이 회장을 기소했는데 충분히 준비돼 있지 못했던 건데요. 애초에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물산 부당합병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공소 제기를 담당한 담당자로서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단단히 준비되어 있지 결과적으로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회장을 비롯해 기소된 14명이 모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으면서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2020년 9월 당시 검찰에 재직 중이었던 이 원장은 검찰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결국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2차례 구속돼 560일 동안 수감됐고 185차례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0년은 삼성에게 잃어버린 10년이었다. 중요한 시기에 방향성과 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삼성을 응원한다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은 이복현 원장. 우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수 있도록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기원하고. 무리한 수사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동해에 삼성전자 시총 5배에 달하는 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걸로 내다봤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까지 하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지만 경제성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에서 가장 유망한 석유가스 매장 해역으로 평가받던 대왕고래. 하지만 1차 시추 만에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대왕고래에서 가스 징후는 확인했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이 아니었다며 더 이상 추가 탐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검증도 하기 전에 장밋빛 전망부터 쏟아내고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40억 배럴로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 총 시총의 5배 정도가 됩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발표 직후 탐사 데이터 분석을 담당한 미국 업체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까지 했다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시추엔 석유공사 예산이 투입됐지만 다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앞으로는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에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 국회 산자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MBC 기상캐스터 고 우요한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괴로워하다 세상을 떠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MBC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운데 70%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승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MBC 본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목록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어제까지 모두 17건이 접수됐고 괴롭힘이 인정된 건 5건입니다. 나머지 12건, 약 70%는 미성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따돌림을 호소한 신고 3건도 포함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직장 내 지위 등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 유발이나 근무 환경 악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측 조사가 우선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내 조사나 조치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 등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유서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4개월이 지났어야 유족이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 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지도한 후에야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MBC 측은 그동안 미성립된 신고건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위 결과가 나오면 함께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네, 서울 등 중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추위에 눈까지 쌓여 퇴근길 혼잡이 우려되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 한창 퇴근 시간인데 지금 상황 어떤가요? 네, 지금은 눈이 잠시 그쳤지만 오늘 퇴근길 쉽진 않습니다. 서울 등 중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경기 남부로 가는 버스를 타려면 길게는 30분씩 기다려야 합니다. 오후 3시 이후 서울엔 시간당 1에서 3cm의 눈이 쏟아졌습니다. 거리는 금세 눈으로 뒤덮였고 사람들은 우산을 준비 못해 머리와 어깨 가득 눈을 맞으며 다녀야 했습니다. 도로의 차량도 속도를 못 내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긴급 제설에 나섰습니다. 눈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길은 되게 미끄럽더라고요. 원래 차를 끌고 다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퇴근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10분 정도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출퇴근길도 밀리고 그렇다 보니까 대비하려고. 교통 혼잡이 우려되자 철도공사는 퇴근 시간대 1호선과 수인분당선 등 수도권 전철을 9차례 더 추가 운행합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방에 3에서 8cm, 충청권 5에서 15cm, 전라권과 제주가 5에서 20cm의 눈이 더 내릴 걸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중부엔 한파특보까지 내려져 있는 만큼 내일 아침 출근 때 빙판길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동 입구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울릉도는 폭설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오가는 뱃길이 나흘째 끊겼습니다. 생필품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릉도의 한 편의점. 들어가 보니 매대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재고가 바닥난 겁니다. 아예 없어요. 지금 우유나 이게 없은 지가 지금 한 4월 된 것 같아요. 인근 다른 마트도 상황은 마찬가지. 미나리와 청경채 같은 야채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울릉도에선 배편을 통해 야채나 유제품 같은 생필품을 들여옵니다. 지난 3일부터 내린 폭설에 강풍 등 기상 악화로 배편이 나흘째 중단되면서 물품 공급이 끊어진 겁니다. 택배 같은 우편물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이 묶인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식품도 다 떨어지고 살 게 없어요. 애들한테 인스턴트만 줘야 하는데. 현재 울릉도 일대 해상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5m에 달하는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최고 10cm의 눈도 예보됐습니다. 그나마 오늘 밤 일부 화물을 실은 여객선 한 척이 포항에서 출발하기로 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기상 악화로 운항이 통제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개뿐이라고 선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구글 같은 대기업들도 코드 맞추기에 나섰습니다. 문예빈 기자가 전합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미국 백악관 이스트룸으로 들어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수십 명의 여성들에게 둘러싸인 채 펜을 꺼내 서명을 하고 이를 들어 올리자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이날 백악관에 초대된 것은 여성 운동선수들입니다. We will not allow men to beat up, injure, and cheat our women and our girls. From now on, women's sports will be only for women.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사람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체력적으로 우월한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시했던 DEI 정책 폐지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트럼프는 급진 좌파가 생물학적 성의 개념 자체를 없앴다며 거의 모든 분야에서 DEI 정책을 폐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표 기업들도 트럼프와 코드를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구글도 이날 직원들에게 이제 다양성을 위한 채용 목표를 세우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며 성소수자 우대 채용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패스트푸드 브랜드 맥도날드를 시작으로 월마트, 아마존 등도 사내 다양성 정책 폐기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의 무인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사해보니 북한의 GPS 교란 때문이었는데요. 정찰 공백이 우려됩니다. 이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2일.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 육군이 투입한 무인 정찰기 해론이 경기 양주 인근에서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기체 이상으로 추락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군 당국 조사 결과 해론이 추락한 것은 북한의 위성항법 장치 GPS 전파 교란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도 약 600m에서 비행하던 해론이 마치 3km 고도에 있는 것처럼 오류가 발생하면서 착륙을 위해 하강하다 그대로 지면에 충돌했다는 겁니다. 당시 북한은 황해북도 개풍 일대에서 GPS 교란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추락 지점과는 약 56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6년 400억 원을 들여 이스라엘에서 해론 3대를 들여왔는데 이번 사고로 2대만 남게 됐습니다. 그마저도 한 대는 핵심 부품을 해외에서 정비 중이어서 실제로 가동 중인 것은 한 대뿐입니다. 군으로서는 북한 병력이 집중된 서북도서와 수도권 지역에 정찰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 다른 지역 감시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동부 전선 정찰 공백이 우려되고 남은 한 대마저 고장이 나거나 추락할 경우 작전 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사고 발생 엿새 뒤 북한은 괴뢰 무인기가 처박혔다고 보도하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현재 경계 작전에 이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이국종 원장 같은 중증외상 전문의를 키우는 국내 유일의 고려대 구로병원 수련센터가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문 닫을 위기에 몰렸었죠.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일단 기사회생했는데요. 여야는 내탓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외상학 전문 인력 양성 예산 9억 원이 전액 삭감된 채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 탓에 외상 전문의 육성기관인 고려대 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을 닫을 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입법부 폭주는 거의 중증입니다. 중증.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해당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삭감해 넘겼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증 외상 수련센터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삭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필수 의료 문제를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을 닫을 뻔한 고려대 구로병원 수련센터는 서울시의 예산 긴급 수혈로 일단 운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투입해 수련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민주당이 법적 정년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과거에 제안한 적이 있어 급물살 탈지 관심이죠. 자,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일단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은 빼고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정년 연장을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2030년 65세로 늘어납니다. 현행의 정년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그 5년여간의 공백도 메우기가 어렵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중장년과 노동계 표심을 겨냥한 제안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지난해 정년 연장을 아젠다로 던진 바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 적용 예외 조항은 일단 제외하고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고소득 연구직은 주 52시간 적용 예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노동계 반발도 있으니 좀 더 숙고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가능한 기업 지원 내용부터 빨리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민주당이 여의도 당사 근처에 제2당사를 새로 꾸립니다. 가짜 뉴스를 검증하는 이런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의도에 제2당사를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중앙당사와 약 200m 거리에 있는 이 건물 일부 층을 계약했고 다음 주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제2당사에는 국민소통국, 홍보국, 디지털 전략실이 먼저 입주해 디지털 상황실을 꾸릴 계획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 올라오는 가짜 정보 모니터링 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803 구땅에서 1억 원을 들여서 대선 승리 기원 구설했다고 하는 지난 대선 과정의 허위 조작 정보가 또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는 성장 전략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성장의 회복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최대 숙제 중 하나는 민주주의와 성장의 회복입니다. 집권플랜본부도 국회 앞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충돌했습니다. 임 전 실장이 정권 교체의 주인공은 이재명 대표가 아닐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유 전 이사장은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고 직격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비명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명 대표가 아니어도 정권 교체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재단에 바쳐 사직생의 각오를 가져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지키기가 아닌 정권 교체가 목표가 돼야 한다며 친명계를 직격한 겁니다. 친명계는 반격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통일에 반대한다 했던 임 전 실장 발언을 소환하며 스스로 성찰이란 거 해봤냐고 꼬집었습니다. 박홍근 의원도 이재명과 다르다면 흔들기가 아닌 넘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다른 직급을 모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안 맞아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비판했습니다.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 본인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지만 그 사건으로 문정부와 민주당이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김동연 경기지사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서 지사된 사람이라며 배은망덕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비명계 관계자는 대선 주자를 깎아내리는 모양새는 통합하자 해놓고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었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장동 업자들에게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오늘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게 인정이 된 거죠.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 2심 선고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섭니다. 지난 항소심 재판한 10개월 동안에 다 밝혔고 또 이미 또 사실은 1심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선고받고 나와서 소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지난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 등에게 이재명 대표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6억 원 넘는 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휴대전화 위치 정보 기록을 제출하고 검찰이 돈을 받았다고 지목한 2021년 5월 3일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감정 제출 전 위치 정보 기록을 수정한 흔적도 발견돼 증거 가치가 낮다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보석 상태였던 김 전 부원장은 오늘 판결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재판 종료 후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면서 재판부를 향해 판사님 10개월 동안 뭘 하신 겁니까? 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 오늘 청문회에 나왔는데 대한민국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이 대행민국이라는 한탄 섞인 신조어가 등장했는데요. 오늘 야당은 대행 신분으로 이 계엄 관련 임무를 경찰 수뇌부로 승진시켰다며 이 최대행을 몰아붙였습니다.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알고서 승진 인사 내셨나요? 대행님? 현재 치안 공백뿐 아니라 국정 전체적으로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직무대행입니다. 이게 가당치한 인사입니까? 치안 공백 이런 측면에서 경찰청 넘버2를 이렇게 합니까? 대행이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이 대통령 인사권을 대행이 어디까지 행사할 거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인사 시즌인데 마냥 자리를 비워줄 수 없다는 고충도 토로했는데요. 여당은 야당이 할 지적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권한대행이라 인사권 행사가 안 된다면 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라고 압박하냐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하는 대행이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 이 돌고 도는 건데 사실 대행이 탄생한 것도 불행이죠. 네, 여당에선 탄핵의 원죄를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대행 체제로 만들어진 원죄를 함께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대행 체제가 뭘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 민주당에서도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행 민국이 되지 않았느냐.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맨날 공방만 벌이고 있는 이들이 전우회를 찾았다고요? 네, 요즘 청문회가 벌어지는 내란 국조특위에는 유독 군 출신 의원이 많습니다. 이 서로 선후배지간이죠. 장성 출신 김병주 의원이 오늘 전우로 함께한 기억을 들췄습니다. 요즘 여당은요, 김 의원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했다고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네, 여당은 김 의원과 이 곽 전 사령관 간의 근무 인연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김병주 의원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곽 전 사령관이 참모였다는 거죠. 김 의원은 그렇게 따지면 이건 뭐라고 설명할 거냐는 식으로 장성 출신 여당 의원들과의 근무연을 하나씩 들췄습니다. 임종덕 의원은 제가 전략사정할 때 전략과장으로 1년 근무 직속부하였고 하루에 한 5번은 만나는 관계였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한기호 의원도 1년 반을 직속부하로서 1년 근무했고요. 강선원 의원은 지구사령관 할 때 작전 통제부인 항작사 참모장 부하였습니다. 예비역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선배님. 회유됩니까? 세 분은 저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좋은 회의를 좀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야,
저렇게 보니까 다 엮여 있네요. 네, 기수로 따지면요. 이 한기호 의원이 6사 31기로 최고참이고요. 그 다음으로 김병주 의원, 임종득 의원, 강선영 의원 순입니다. 그래서 옛날 인연 얘기에 전우회가 좀 살아났습니까? 임종득 의원은 이 김 의원과는 과거 하루 5번이나 보는 사이라고 했죠. 자신은 곽종근 전 사령관과는 근무연이 없다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자기 밑에서 근무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같이 근무한 게 창피합니다. 전후 시절의 인연, 지금은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에는 대설특보도 발효됐는데요. 내일까지 중부와 호남에 많은 눈이 이어집니다. 전북에 최대 25cm, 충청에 20cm 이상 오겠고요. 수도권에도 10cm 넘게 내립니다. 추위도 이어집니다. 중부와 경북은 여전히 한파특보 발효 중이고요. 곳곳에 한파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내일 대륙의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칩니다. 체감온도 역시 뚝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12도로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영하 19도로 더 춥게 느껴집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6도인데요. 체감 영하 13도로 종일 맹추위가 이어집니다. 서해안의 눈은 주말까지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의사들은 힘들어서 기피한다지만 이 중증 외상 전문이 국민들에겐 꼭 필요하죠. 정부 지원으로 어떻게든 육성해도 모자를 판에 단 하나뿐인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예산 9억 원이 삭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서울시가 5억 원 지원하기로 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정부는, 국회 야당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탄로난 무관심, 뉴스데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